여보, 밥 좀 한 그릇 더 줘. 내가 당신 식모야? 더 먹는 건 알아서 떠먹어. 뭐, 사람을 앉아서 부려먹기나 하고 말이야. 아내랑 자식이 해달라는 건 뭐 해주는 것도 하나 없고 돈 안 벌어온다고 사람을 식모 취급이나 해. 식모 취급이라니. 당신 바로 옆에 밥솥이 있잖아. 남들은 돈 벌면서도 부인을 모시고 살아. 밥 해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식모 취급 당할 줄 알았으면 그 옛날에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나도 이런 삶이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어.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한마디만 더 하자. 그러면 당신은 이제라도 그런 대접 해주는 사람 만나. 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이성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30년간 같이 산 배우자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존중조차 없는 아내였습니다. 어쩌면 이 씨를 남편이 아니라 편히 살 수 있도록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로 생각하며 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볼 일은 오직 그것뿐인 것 같았죠. 그러니 그렇게 사치하며 살면서도 밥 한 그릇 더 달라는 이 씨의 말에 화를 내며 직접 떠먹으라고 숟가락을 쾅하고 내려놓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20대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죠. 그런데 남은 게 이런 푸대접이라면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경제 능력은 점점 줄어들 테니 지금보다 대우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인 이 씨가 돈을 벌어오는 건 당연하고 전업주부인 자신이 집안일을 하는 건 고되고 괴로운 일이라는 아내.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하는 아내라면 이 씨도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씨는 30 넘어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었는데 20대 시절엔 돈을 버느라 바빴습니다. 유년 시절에 워낙 없이 산 기억에 악착같이 공부해 혼자의 힘으로 대학에 갔고 취직을 한 뒤에도 짬 날 때나 주말에 마저 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도 재산 불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 싶어서 힘든 줄도 몰랐죠. 그래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땐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고 부동산 자산들로 인해 월급 외에도 탄탄한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어쩔 땐 월급보다도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죠. 이제는 됐다 싶었고 때마침 만났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겠다 싶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이 씨의 어린 시절처럼 배골치 않아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애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2년간 직장에 다니던 아내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러자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있으니 그게 아내의 월급을 대신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될 수 없어도 차곡차곡 모으며 살면 혼자 벌어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결혼한 지 5년쯤 흘렀을 때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밑에 층에서 찾아왔다고? 그렇다니까. 나 혼자 있었는데 애기 발소리 시끄럽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했지. 애는 어린이집 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막무가내야. 아니, 그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덩치도 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앞으로는 문 열어주지 마.
막 두드리고 난리치면 어떡해? 나한테 전화를 해. 정말 이사를 가야 되나 싶다. 이 씨가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반년 전에 밑에 층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말썽이었습니다. 아이가 걷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니 시끄럽다고 찾아왔었는데 아무리 조심시키고 매트를 깔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애가 없어도 쫓아올라오니 낮에 혼자 집에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 이사 가자. 애도 커가면 집도 점점 좁아질 거고. 방이 2개짜리라 거실도 좁았는데 이참에 좀 평수를 넓혀서 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 씨의 월급은 전부 아내에게로 갔는데 지난 5년간 통장에 모인 돈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이 이게 전부야? 당시 돈으로 통장에 200만 원 남짓 들어 있었습니다. 월세도 다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게 했잖아. 그 돈을 다 합치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출도 없는 집에 살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었습니다. 사치를 부린 적도 없으니 그것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사를 하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이게 전부냐니? 생활비로 쓰고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거지. 단순히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그보다는 훨씬 많아야 했습니다. 아이도 어리니 아직은 돈 들어갈 데도 별로 없는데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물었더니 아내는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허투루 썼을까봐 그래? 그게 아니라 생활비하고도 남아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뭘 몰라? 요즘 애기 용품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 씨는 아내의 말대로 애기 용품이 비싸봤자 얼마나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을 듣자 기절초풍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들이라고? 좋은 거니까 그렇지. 소위 말하는 명품인 듯 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줘도 이 씨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통장 좀 보자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알뜰히 쓰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묻기 시작하자 아내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들 것을 명품으로 샀다고 했을 때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그리고 고백한 아내. 상당한 금액을 처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처가는 아내의 도움으로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인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부모님 생신에 선물 하나 사드리는 것도 아내와 상의 후에 결정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이 씨에게 숨긴 채로 처가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거의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부모를 도와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 이 씨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썼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큰 돈 나가는 일은 꼭 상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처가에 자발적으로 다달이 용돈을 붙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비의 보탬은 됐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대부분 아내의 의견대로 했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노후를 생각해야 하다 보니
이 씨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노후의 돈 때문에 비참한 일 안 당하고 살 테니 말이죠. 여보, 나 좀 어디 데려다 줘.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왜 하필 그렇게 멀리 잡았나 몰라 장소를. 나 회사 나가봐야 돼서 오늘은 못 데려다 주는데. 버스 타고 가. 버스? 거기까지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 아니면 내 차 당신이 타고 가든지. 내가 버스 타고 갈 테니까. 그러자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차 너무 커서 운전하기 불편해? 주차도 못 하겠고? 아내는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SUV인 이 씨의 차량은 운전할 생각을 잘못했죠.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난데없이 차를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이 씨가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버스를 타는 건 좋아하지 않아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어? 다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운전도 늘 해버릇 해야 하는 것인데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 일은 20몇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주말에 같이 보러 가자. 그냥 내가 내일 가보게. 당신 혼자? 모임 친구랑 가든지. 그렇게 아내는 며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씨도 아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나 정했어. 차?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이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내가 골랐다는 차가 많이 알려진 고급 차였기 때문이었을 비웁니다. 크기도 커서 이 씨의 차와 사실상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 주차를 못하겠다는 아내의 말과는 맞지 않는 차였죠. 이 씨는 소형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라 많이 탈 일도 없고 초보 운전이었기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죠. 가끔 모임만 가는 건데 꼭 그런 차가 필요해? 비싸기도 무척 비쌌습니다. 차는 좋은 거 타야지. 경차로도 충분하지 않아?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큰 거나. 아니, 이 나이에 누가 그런 차 타고 다녀? 차 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창피하지? 뭐가 창피해? 그러면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창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말에 아내는 기분이 나쁜 듯 보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왜 나만 그런 차 타야 돼? 돈 안 벌면 그래야 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말한 차가 더 비싸. 내 거는 중고차였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녀. 외제차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형편껏 사야지. 우리가 그 정도 형편도 안 돼? 왜 맨날 돈돈거리는 거야?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소리까지 해서 결국엔 이 씨가 졌습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긴 했지만 역시나 아내가 산 차는 오랫동안 주차장에 처박혀 있어야 했고 2년 동안 탄 것이 10번이 넘어가질 않자 이 씨가 차를 팔고 아내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가서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계획이 없이 이 씨가 차를 바꾸게 된 셈이었죠. 아내에겐 돈을 버는 일이 참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 씨가 하는 건 당연하지만 돈을 벌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씨를 격려한다거나 안쓰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부터 느꼈지만 몇 년 전 코로나로 이 씨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출근 안 하는 거야? 집에서 일해야 돼. 어차피 회사에서 혼자 앉아서 일하는데 왜 굳이 집에서 하래? 그러게.
그래도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요즘 다들 힘든데. 한동안 이 씨는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게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1~2시간쯤은 더 잘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한동안 업무가 멈췄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급여도 받질 못했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아르바이트식으로 무언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게 불만이었죠. 아휴,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자 아내가 벼랑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씨가 그런 아내를 힐끔 쳐다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흐르자 또다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심 신경이 쓰여서 일을 얼른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부엌에서 물을 떠서 마시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툭 하고 내뱉었습니다. 당신 꼭 일을 집에서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출근을 못 하잖아. 아니, 지금 하는 일 말이야. 그걸 꼭 집에서 해야 하느냐고. 아내의 말에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자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하면 안 돼? 왜? 당신이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쓰이잖아. 뭐가? 여기 앉아서 조용히 일만 하는데. 당신은 내가 당신 사무실 찾아가서 옆에 계속 있으면 어떻겠어? 신경 쓰이겠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긴 내 일터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늘잖아. 불편하고. 아내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힘들게 안 하잖아. 그렇다고 이 씨가 아내에게 심부름이라도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도 떠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뭐가 힘든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이 씨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인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돈도 별로 안 된다며. 그런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차라리 택배 알바라도 해. 마지막 말에는 이 씨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과 관련 있는 일을 알바로 하고 있었는데 돈은 많이 안 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놀지는 않아도 되어 안심했고 말이죠. 그런데 나가서 택배 알바를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들 놀 때 뭐라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이었는데 말이죠. 아내는 끝까지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며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이 씨가 집에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기어이 나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씨도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돈 나갈 때는 천진데 이게 뭐야 진짜? 회사를 옮기던지. 이때 이 씨는 돈을 못 벌면 아내에게 존중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돈 나갈 때는 천지인 게 맞았지만 이 씨의 수입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래도 크게 줄지 않았으니 말이죠. 다만 아내의 사치 때문에 늘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때부터 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묻고 살아갔습니다. 돈 못 버는 한심한 남자 취급을 해도 그저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겠거니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이 씨의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모임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걸 그 자리에서 사버린 거야. 명품을? 그렇다니까? 그게 얼마였는지 알아?
가방 하나에 1,100만 원인가? 아무튼 그래. 아내의 호들갑에 이 씨의 미간이 모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새로 들었다던 모임이라는 게 명품을 자랑하는 모임이라도 되는 듯이 요새는 늘 뭐가 얼마짜리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듯이 말하는데 정작 아내는 지난달에도 45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니 자꾸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당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 참나? 누가 도움되려고 만나? 친목이지? 신발장에서 자꾸 신발 떨어져. 그만 좀 사. 도대체 그게 뭐야? 이 씨가 핀잔을 주자 또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아끼자고 얘기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카드를 못 긁게 했더니 중내 산에 난리가 났었죠. 어째서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드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들었으니 보상 정도로 한두 개 사는 건 환영이었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자면 무척 긴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내의 주부 파업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 좀 쉬고 싶다. 맨날 청소하고 밥 차리고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해? 언제는 자신의 일터라고 이 씨가 집에서 일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더니 이젠 그게 지겹고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로서는 납득을 하기가 힘들었죠.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니 점심은 차릴 일 없고 집에선 거의 아침밥만 먹었습니다. 저녁은 회사가 늦게 끝나면 간단히 밖에서 먹고 들어왔죠. 아들은 진작에 독립해서 이 씨 부부는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일이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모임은 그렇게도 바쁘게 다니는 아내가 집안일이 싫어 도우미를 쓰자는 말을 받아들이기 쉬울 리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나이에 이 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분명 난리칠 게 분명할 아내이니 말이죠. 나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쓰다가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분명히 지금처럼은 못 살아. 우리는 상류층이 아니야. 월세도 나오고 여태 모아둔 돈도 있는데 사람 하나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당신은 늘 돈 타령만 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여태 전업주부로서 산 세월이 서럽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돈을 벌면 당당하게 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울해하는 통에 결국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람을 쓰기로 했죠. 늘 이 씨는 이렇게 아내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어쩔 땐 아내의 삶이 참 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키울 때야 치열했지만 대학을 보낸 이후로는 아내에겐 자유와 돈이 주어졌습니다. 이 씨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분명히 이 씨가 모르는 고충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같이 살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수십 번, 수백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씨에게 아내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서서 야근을 할 때는 11시 넘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이 씨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늦었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자 남편이 돈 버는 게 당연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도 똑바로 컸다면 모르겠지만 자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결혼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이 씨 부부는 뜻대로 하라며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집 한 채는 사주시는 거죠? 그 말에 황당해서 이 씨가 쳐다만 보고 있자 오히려 아들이 더 당황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신혼을 시작해요? 뭐든지 부모에게 받는 게 익숙해진 아들은 집까지도 당연히 부모가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을 보태줄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얼만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알죠. 아니까 부탁드리는 거죠. 일한 지 몇 년 안 된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 집을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당연한지 이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내내 일만 하며 살았고 부모에게서 땡전 한 푼도 받지 않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신혼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만큼 열심히 벌어서 기반을 다져놓아야 했을 텐데 아들의 씀씀이는 아내를 닮은 모양이었죠. 그래놓고는 부모가 일어놓은 것을 홀랑 가져가 버리려는 아들의 신보에 실망했습니다. 그만큼 공부시켜주고 자리 잡게 해줬으면 부모 역할은 끝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리 생각했죠. 그거 좀 사주면 어때서 그래? 뭐,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 사주는 문제처럼 가볍게 말하는 아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우리 노후가 뭐가 걱정이 있다고 그래? 연금 나올 거고, 월세 받고, 당신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고, 항상 아내의 말만 들어보면 이 시부부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라고 해봤자 한 사람 월급을 조금 웃돌 뿐이었고 평생 외벌이로 살았으니 쌓아놓을 만큼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는 아내의 옷장과 신발장에 다른 형태로 묵혀져 있었죠. 이렇게 쓰다가는 말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 사주고 나면 목돈도 없이 그렇게 살자는 거야? 1, 2억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러자 아내는 또다시 부동산 월세를 들먹였습니다. 그게 문제인 듯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입 때문에 아내가 일을 그만뒀고 사치를 하게 됐고 우리가 강력한 무기라도 쥐고 있는 것 마냥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돈이 아니었고 그저 노후에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벌어오면 되지. 퇴직도 좀 남았고, 퇴직한 후에도 일할 수 있잖아. 평생 살림하느라 힘드니 그만두고 도우미를 구하자고 했던 아내는 이 씨에게 평생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내와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그 말을 듣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태 내가 뭐하고 산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 씨는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씨도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사고 하는 문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모임 친구의 손녀딸 돌잔치에 갔다가 축의금을 100만 원 내고 온 일을 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또다시 아내는 돈 얘기가 지긋지긋하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새로 든 모임 친구였습니다. 과시하듯이 1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 아내에게 이 씨도 화가 났습니다. 지난 해에 이 씨의 친한 친구의 아내 장례식에서 50만 원 조의금을 했더니 사람을 잡아먹을 듯 굴던 아내였기에 더욱 섭섭함이 컸습니다. 밥 먹어요.
뚱한 아내의 말에 거실에 앉아있던 이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놓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직도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라 어디 갈 데도 없이 집에 있자니 아내가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식사 시간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미간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밥 좀 한 그릇 더 줘. 이 씨가 아내에게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밥솥이 아내의 옆쪽 선반 위에 있었는데 아내의 자리에선 일어나지 않아도 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말을 듣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무섭도록 구겨졌습니다. 내가 당신 식모야? 더 먹는 건 알아서 떠먹어. 뭐, 앉아서 사람을 부려먹기나 하고 말이야. 아내랑 자식이 해달라는 건 뭐 해주는 것도 하나 없고 돈 안 벌어온다고 사람을 식모 취급이나 해. 아내의 말에 이 씨는 어안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허공에는 밥그릇 든 손이 덩그러니 있었죠. 본래 밥솥의 위치 때문에 밥은 아내가 늘 떠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짜증을 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실이 끊기듯 툭 하고 말이죠. 밥맛도 덩달아 떨어져서 이 씨는 숟가락을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이 씨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남들은 돈 벌면서도 부인을 모시고 살아. 식모 취급 당할 줄 알았으면 그 옛날에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나도 이런 삶이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어. 자신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했으면서 이 씨의 한마디에 아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 다 했느냐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라도 그런 대접 해주는 사람 만나. 뭐? 나랑 결혼한 게 후회되면 물으자고. 결혼을 어떻게 물러? 어떻게 물으긴. 이혼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 후회한다더니 이혼 소리가 나오자 아내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 그만했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이 씨와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어쩌면 이 씨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생각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끝내면 정말로 잘못된 일이 될까봐 가슴에 묻고 산 것이었죠. 아내의 말처럼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돈만 따진다면 아마 지금 100억은 아니더라도 50억 부자는 돼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움이 함께하는 괴로움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변호사 통해서 분할하자. 사실 그냥 있는 재산 절반으로 나누고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게 말이죠. 하지만 어쩐지 억울했습니다. 아내가 기여한 것, 자신이 기여한 것 모두 따져서 공평하게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어떤 계산법이 있을 테니 변호사가 잘 조율을 해주겠지 싶었습니다. 홧김에 말한 듯 하지만 내뱉고 나자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내내 이 말이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변호사 얘기까지 나오자 아내는 놀란 듯 이 씨를 다그쳤습니다. 그래. 당신도 후회된다며.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당신만 화나는 줄 알아? 화난다고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진짜 실망이다. 그래, 이제 실망할 일도 없어서 좋겠네. 뭐? 당신도 재산 분할해서 목돈 가지면 그걸로 원하는 곳에 써. 나 때문에 숨 막힌다 어쩐다 하지 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젊어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나이 드니까 이렇게 버려버리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공동 명의로라도 해줘.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아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이 씨의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길게 말할 거 없어. 깔끔하게 법적으로 나누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경수 이제 결혼한다는데. 부모는 이혼을 하자고? 자기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지. 꼭 결혼식이 마음에 걸리면 이혼은 그 뒤로 미뤄도 되고. 근데 일단 내가 집에서 나가긴 할게. 이 집도 곧 정리하자. 진심이구나. 내가 언제 진심 아닌 말 한 적 있어? 이 씨의 단호한 말에 아내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모든 뜻대로 해왔던 아내에게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나를 위한 삶을 못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스스로에게도 참 미안한 짓 같았습니다. 노후에 마음 편히 살아보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노후엔 뭐 하나 편한 게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됐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같았지만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60부터 큰일이 없다면 최소한 20년은 더 살 테니 말이죠. 이제라도 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만 아끼고 그만 애끓고 책임감은 내려놓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 씨를 붙잡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조용하던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아내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1년 여간의 다툼 끝에 아내와 이 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 씨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 때문에 불합리하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이 씨는 거기에 가타부타 말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법적으로 했죠. 그런 이 씨를 아내는 냉정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숨가쁘게 살아왔으니 더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된 지금 이 씨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았죠. 일을 안 해도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격상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새롭게 취미를 가져보려고 최근에는 동호회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었죠. 아들은 결혼을 했고 그 뒤로 아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들으니 아들네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도 아들도 잘 살길 바랐습니다. 다만 더 이상은 이 씨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만 챙기며 살 때도 됐다 싶었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한테 주던 생활비 그만 주려고 해. 아니, 왜요? 받아도 살기가 힘들어요. 너 월급 받잖아. 그걸로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서 살아? 아니면 정희도 같이 일하면 되겠네. 정희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같은 얘기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도 못하는 곳에서 정희는 뭐하러 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애 낳으면 애 교육에도 좋고요.
그래? 그렇게 미국에서 꼭 살아야겠으면 열심히 살아봐. 엄마, 30 중반까지 집에서 돈 받아 쓰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엄마 아빠도 할 만큼 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차라리. 2년 만에 집에 오면서 껌 한 통도 안 사오는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서순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식에겐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았고 내 자식이기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 씨와 아들의 사이를 망친 이유 같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며 유학자금과 생활비까지 몇 년간 지원해줬던 서 씨 부부. 그렇게 미국에서 자리 잡은 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껌 한 통도 못 사가니 그렇게 하려며 전화를 했습니다. 큰 선물은 바란 적도 없지만 어쩐지 그게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인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한들 서 씨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상이 아닌 성의를 원했지만 자식이 내 맘 같진 않았죠. 그런데도 아들이 처가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알게 되자 서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주기만 한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게 독이 된 듯 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는 자식에게 지쳤습니다. 부모 마음은 눈꼽만큼도 알아주지 않는 아들에게 더는 퍼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니 말이죠. 서 씨의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서 씨도 맞벌이를 하다 50대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듬직한 아들이 하나 있었죠. 서 씨 부부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도 부모의 영향인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며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자식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딸이 없어도 딸만큼이나 살가운 아들이었고 바르게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딸이 없어 아쉽지 않느냐고 물으면 서 씨는 그저 웃고 말았죠. 저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남들 취업할 나이까지 공부라면 지겹도록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 미국 땅까지 말이죠. 그래.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봐.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있었고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서 씨 부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학이 결정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당황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뭐? 결혼?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서 씨도 남편도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어떻게 그 전에 결혼을 한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20대 후반인데 결혼이란 말을 꺼내기엔 어리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너 그럼 유학은 어떻게 하고? 안 가려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보내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진작에 들었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유학을 간다기에 헤어졌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은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올리고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네. 그러고 싶어요. 서 씨 부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결혼을 위해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2살 연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자친구도 아직 20대에 더 어리기까지 했죠. 혹시 집에서도 결혼 얘기 알아요? 아, 네.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결혼해서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서씨 부부로서도 걱정이 될 테니 말이죠. 저희 엄마 아빠는 좋다고 하셨어요. 미국에 가는 것도요? 네.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고 상대방 부모도 허락을 했다고 하니 서씨 부부가 고민을 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20대 초반도 아니고 저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결혼해서 미국에 가면 외롭지 않고 안정적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씨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돈네 형편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결혼을 하는 전반적인 비용도 서씨 쪽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을 가는 유학 자금도 사돈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시키기 전에 알긴 했지만 이미 허락한 이상 돈 때문에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씨 부부는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미국에 따라가는 것이니 서씨 부부가 감당하게 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네 부부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떠났기에 따로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집을 렌트하는 비용이나 생활비조차도 서씨 부부에게서 지원을 받았죠.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 할까 봐요. 차, 네. 한국이랑 달라서 차가 없으면 어딜 다니기가 힘들어요. 하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서 씨는 미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아들이 차가 없어 힘들다길래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목돈이 들어가서 고민 중이에요. 서 씨는 아들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마친 뒤에는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살길 원했기에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서 씨가 상당한 돈을 붙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늘 여유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 씨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줘야 할까봐.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달라졌다며 진작 살 거랬죠. 중고차라고는 해도 큰 돈이 나갔지만 그래도 서씨 부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 그곳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부는 마음 한켠이 횡하긴 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 타지에 가서 한국엔 거의 들어오질 않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거기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쓸쓸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못 와? 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아무래도 들어갔다 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요즘 좀 바빠서요. 자꾸 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이 의아했지만 바쁘다는 말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갔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올 줄 알았지만 아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한국에도 한 번씩 못 올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서 씨 부부 입장에서는 부족함 없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서 씨 부부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퍼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돈을 붙여줄 수는 없었죠. 그래. 그러면 내년에라도 한 번 와. 공부하러 간 자식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미국으로 간 지 5년 후 아들도 그곳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죠. 네 엄마 아파서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어. 그래. 치료받아서 이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관리 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전화 자주 하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금방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냐? 그래. 너희도 아프지 말고. 이만 끊자. 아들과 전화 통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서 씨는 누워서 지켜봤습니다. 요새 자꾸 아픈 데가 많아져 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으로 입원을 했다가 어제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지 늘상 감기는 달고 살았고 말이죠. 건강 체질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체질도 바뀌나 보다 싶었습니다. 못 올 텐데 뭐하러 전화했어. 괜히 애들 신경 쓰이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못 온대지? 그렇지 뭐. 내년 명절에 온다고 하더라. 그래. 그래도 좋네. 그런데 2주쯤, 3주쯤 흘렀을 때 아들이 갑작스레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비행기로 갈게요. 정말? 어쩐 일이야? 그냥 겸사겸사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못 오다가 2년 만에 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였나 싶었습니다. 괜히 멀리 있는 아들을 오게 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주책맞게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비행편이 잘못됐나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다른 의미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서운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갈 때 선물은 못 사가요. 뭐? 선물? 네. 요즘에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사실 껌 한 통 사갈 여유도 없네요. 아들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내심 기분은 상했죠. 같은 말이라도 여유가 없어 선물은 못 사가니 죄송하다 했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미리 말하니 그렇게 알고 있으란 식으로 하는 말이 마음을 되려 상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통화할 때 예전에 서 씨가 사줬던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 새 차를 산다 고민을 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껌 한 통도 살 여유가 없다는 말에는 장난을 하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껌 한 통 살 돈이 없었다면 비행기 표를 끊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부모를 보기 위해 무리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술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생활비를 일부 대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미국의 물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썩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애도 없이 둘이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었죠. 여보, 병원 다녀왔어? 오전에 다녀왔지?
별 문제 없대? 괜찮대? 영양제 한 대 맞고 왔어. 잘했네. 그건 뭐야? 아, 영광이 오면 곰국 해주려고? 지금부터 고아야 돼. 뭐, 외식이나 하지. 몸도 안 좋은데 종일 불 앞에 서 있으려고 그래? 그래도 영광이가 좋아하는 거였잖아. 미국에도 한식당 있고 다 해. 나도 알아. 그래도 집밥이랑은 다를 거 아냐? 하여간 정성이야. 그래도 모처럼 아들 며느리가 오는데 맛있는 것 많이 해놓고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맛보기 힘들 테니 말이죠.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아들 며느리는 예고처럼 빈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짐을 제외하면 정말로 껌 한 통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서씨가 미리 언지를 했기 때문에 별말이 없었습니다. 서씨는 그저 먼 곳에서 고생하는 자식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서운함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한 식사를 같이 하고 다음날 아들 며느리는 낮 동안 외출을 하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것이라 들를 때가 있다며 말이죠. 그게 뭐야? 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는지 쇼핑백을 2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그중 마지막 밤은 호텔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껌 한 통이 떠오르는 것은 서씨가 옹졸해서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은 없는 거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고 아들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궁금증도 생길만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래요. 어머. 그래? 서씨가 민망한 듯 웃음을 짓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씨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애까지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서씨는 더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미국 생활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받은 지원이 적지 않은데도 자꾸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고칠 순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그것 좀 사주세요. 뭐, 차를 사달라고?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차가 고장난 것은 알겠지만 새 차까지 서씨 부부에게 사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씨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태도에 놀랐습니다. 이미 고장났다는 차도 전에 서씨 부부가 사준 것이었으니 말이죠. 이쯤 되니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너도 돈을 벌고 우리가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길래 자꾸만 힘들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그런 서씨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에 이렇다 할 대답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보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사준다는 말도 사주지 않겠다는 말도 없이 표정만 굳힌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씨는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거렸습니다.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부모가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30이 넘은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한 듯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그러는 자신은 부모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베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껌 한 통도 아까워 사오지 않는다는 아들의 마음에 실망했습니다. 큰 선물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다이아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립스틱 하나, 아니 정말로 미국산 껌을 한 통 사왔어도 서씨는 신기하다고 웃었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를 생각하긴 했다는 것일 테니 말이죠. 생각해보니 아들 며느리는 어버이날조차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서씨를 만난 뒤에도 건강은 어떻냐는 질문은 둘 중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왜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이 걱정돼서 미국에서 날아온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며칠간 낮 동안에는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로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은 아들의 선택이었고 그걸 도와준 건 서씨의 선택이었지만 어쩐지 한없이 주기만 하는 입장이 허무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꾸만 손을 벌리는데 말이죠.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집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 듣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에 간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아직 우리 엄마 환갑인 줄은 아시지? 아시겠지. 모르시면 계속 모르시는 게 낫고. 그럼 처가에 간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분들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아, 맞다. 엄마가 선물은 준비하지 말래. 여태 생활비 준 것도 고맙다고. 그러셨어? 그러면 대신에 내년쯤 미국으로 한번 모시자. 정말?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미국 좋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아빠도. 내일 가서 내가 말씀드릴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네.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아들과 며느리. 본의 아니게 숨죽여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못해 뒷목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안사돈의 환갑 때문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사돈과 서씨는 나이가 같았는데 올해 말이 서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올해 한 번 더 한국에 들어올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일 사정이 어렵다 했던 이유가 결혼한 뒤로 쭉 사돈네에 용돈을 주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서씨가 준 돈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쪼개서 친정에 나르고 있던 며느리, 그리고 아들. 지난 몇 년 동안 서씨 부부만 바보처럼 산 것 같았습니다. 바깥 사돈은 퇴직한 지 오래였고 남편은 지금도 일을 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면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올 때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그렇게 번 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말이죠. 차라리 누군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기분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유학자금을 주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달러짜리 선물 하나도 못 받았던 것이 서씨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모든 걸 증명했죠. 결핍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핍 없이 많은 걸 받고 자란 아들은 성장을 하지 못한 듯 했죠. 그리고 그건 서씨 부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씨의 말을 듣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마.
서 씨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날 차를 사달라고 했을 때부터도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는데 역시나 서 씨와 같았죠. 아들은 다음 날엔 처가에 가서 이틀간 있었고 마지막 날엔 호텔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짧은 재회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솥 끓인 공국은 전부 소분되어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전화를 해서 차 얘기부터 꺼내는 아들. 이제는 서 씨도 냉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차는 바로 사야 해요. 안 그럼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요. 그래? 바로 사라. 너희 돈으로.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듯 보였죠. 아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도 하고 있던 서 씨였습니다. 그런 서 씨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너희한테 주던 생활비 그만 주려고 해. 아니, 왜요? 받아도 살기가 힘들어요. 너 월급 받잖아. 그걸로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서 살아? 아니면 정희도 같이 일하면 되겠네. 정희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같은 얘기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도 못하는 곳에서 정희는 뭐하러 살려고 하는 거야? 아들네가 한국으로 들어오길 이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애 낳으면 애 교육에도 좋고요. 그래? 그렇게 미국에서 꼭 살아야겠으면 열심히 살아봐. 엄마, 30 중반까지 집에서 돈 받아 쓰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엄마 아빠도 할 만큼 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차라리. 하도 충격받는 일이 있어서 말 못했어. 그게 뭔데요? 생활비 받아다가 처가에 주고 있는 건 비밀이니?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죽는 소리를 하기에 안쓰럽게 여겨서 몇 번씩 며느리에게도 돈을 붙여줬던 걸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역시나 서 씨가 바보 같은 짓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30 넘어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부부가 알아서 가정을 꾸려나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바랐습니다. 아들은 바람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부모에게서 사랑을 갈취해 갔죠. 그날 이후로 서 씨는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수백씩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오니 아들네는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이 적지 않을 것인데도 여태 살던 대로 살 수도 없었고 처가의 생활비까지 되는 건 어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한국 회사를 알아보더니 취직은 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용건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살 집은요. 집? 네. 결국엔 엄마 뜻대로 한국 들어가잖아요. 그게 내 뜻이니? 서 씨가 억지로 끌고 오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만큼 평생 공부시켜놨더니 이제는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귀국하게 되면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결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었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너희 유학 자금으로 들어간 돈 생각하면 집값 우습지. 그걸로 집 한 채 사준 셈 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왜 안 돼? 하나하나 금액을 따져볼까? 통장에 남아있는 송금 내역만 언뜻 보아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신 거였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식한테 그렇게 퍼부었다니.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해주고 싶어서 해줬으니까 이제는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줄란다. 그러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장 한국에 돌아온들 큰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한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능력이 좋기 때문에 몇 년만 고생하면 일어설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해줬으면 부모로서 넘치게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러우고 싶을 만큼 말이죠.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이 기막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신 돈을 어떻게 쓰던지 일단 받았으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장모님 좀 도와드렸다고 이러시면 저도 섭섭하고 정희도 섭섭해요. 너 작년에 엄마 아팠을 때 한국 왔을 때 안부 한 번이나 물었니? 그리고 작년에 엄마도 환갑이었던 건 알고 있냐? 2년 만에 온 집에 껌 한 통도 못 들고 왔다고 한 게 너야. 그런 자식한테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퍼주기만 해야 해? 사돈네 행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잘 챙겼겠지만 서 씨의 아들은 나 몰라라 했으니 결국엔 서 씨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에게 섭섭하다는 아들에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에 독립시켜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자. 뭘 바로 잡아요.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중에 노후 책임져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더 이상 부모 도움받을 생각 말고. 언제는 애 낳으라면서요. 요즘에 부모 도움 없이 애 낳고 잘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낳지마 차라리. 애 낳고 안 낳고도 부모 책임이니? 너희는 정말 여태 고생 없이 산 거에 감사하며 살아. 남들은 못 누리는 거 누리고 살았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미국 생활을 접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양손 한가득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 널 그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야. 서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아들도 깨닫길 바랐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이렇게 계속 찾아온다면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마음은 있었죠.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과 가깝게 지내더라도 더 이상의 지원은 없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번 돈, 이제는 부모가 쓰다 죽기로 남편과 약속했죠. 아들도 그걸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지만 말이죠.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 있잖아. 그거 전부 내 통장으로 넣어.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년 만기인 적금도 있다고 그랬지. 그것도 그냥 깨서 나한테 놓고. 만기가 1년 남았는데 그걸 왜 깨? 아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옮겨놓자는 거지. 그러니까 뭘 혹시 모르는데? 설마 당신 나 죽을까 봐 그거 대비하자는 거야?
죽을까봐 그렇다기보다는 나중에 번거로운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게 아니면 적금을 왜 깨? 아니, 당신 암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년 만기 적금도 깨버리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성윤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아프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건강관리 잘할 걸 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진작에 남편과 갈라설 걸 하고 말이죠. 이기적인 남편이라는 것은 신혼 때부터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람을 괴롭게 했죠. 아무리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아프면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혹시나 번거로워질 수 있다며 성 씨의 앞으로 된 예금을 본인의 앞으로 옮기라는 남편. 기가 차서 화낼 의지도 생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성 씨의 속을 썩힌 일들도 하나하나 떠올리자면 열흘 밤낮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이나 걱정도 전혀 없고 끝까지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남편을 성 씨도 더 이상 배우자라는 이름 하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위해 밥 한 끼도 차리고 싶지 않았고 노후 준비한다며 고군분투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병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혼자 눈 감는 게 마음 편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성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성 씨의 딸이 30이 넘을 때까지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성 씨는 반겼습니다. 남편은 딸을 노처녀라고 했지만 성 씨는 좀 더 나이 들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성 씨는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참 순진했던 탓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정이 떨어졌을 때도 이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서는 애들을 키우느라 참았고 더 나이 들자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싶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붙어 살다 보면 좋은 면만 볼 수는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세상에 배우자에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성 씨의 남편은 유별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들마저 대학생이 되자마자 나가서 살았죠. 그러자 남편의 예민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성 씨 혼자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괴로운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나중에는 거의 체념하기에 이르렀죠.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인 병실에 사흘 입원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면적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까는 똑같다면서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확실히 우리 병실이 더 작은데. 그러면 돈을 덜 받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면적대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서요. 더 넓은 데는 더 비싸다고. 아까 그쪽 입으로 말했잖아요. 입원해 있던 병실 앞에서 간호사와 싸우던 남편. 이유는 성 씨가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옆 병실보다 작은데 금액은 왜 똑같냐며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줄자까지 가져와 면적을 재려는 남편을 성 씨가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보호자 또 왜 저래? 몰라. 진짜 간호사 못해 먹겠다. 병원에서는 진상이 아니라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본인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 씨가 자신을 말렸다고 거기에 기분이 상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일주일간은 성 씨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남편의 성격에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예민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죠. 병원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소리치며 따지던 남편의 모습이 나중에도 종종 생각이 났습니다. 막 아이를 낳은 몸으로 혼자서 몸조리하고 아이 돌보는 게 안쓰럽지도 않았는지 자신을 편들지 않고 말렸다며 말도 안 하고 냉기 풍기는 남편을 보고 성 씨도 이혼을 떠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실제로 실행할 용기는 결코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많은 직원들이 실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성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다시 일 구해봐야지. 안 구해지는 걸 어떻게 해. 최악의 경우엔 어디서 꾹이라도 해야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남편이 일을 안 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 돈을 융통해야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성 씨의 친정에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존심이 있어 시집에는 아직 실직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성 씨도 남편에게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부탁해보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성 씨의 친정에서 훨씬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그 말은 꾹 집어삼켰습니다. 양가에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어김없이 목적 없는 외출을 한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 빌리지 않고 지금처럼 있어도 아직 반년은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 다시 직장 찾을 때까지 아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렇게 보내고 그날 밤에 성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부부 생활 중 손에 꼽힐 정도로 크게 싸운 듯 했습니다. 회사 잘렸다고 눈치 줘? 돈 안 버니까 돈 쓰고 다니지 말란 소리야? 얼른 취직하라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메시지를 보내냐? 뭐? 노력하라고. 누군 뭐 노력 안 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 한 소리지. 6개월 안에 직장 들어가라고 보낸 거잖아, 지금. 말투는 그게 뭐야? 말투가 왜? 싸가지가 없잖아. 싸가지가. 남편의 말에 성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남편이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 씨는 나름대로 애정을 담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자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싸가지라는 단어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남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성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해해서는 혼자 열불을 내며 성 씨를 괴롭게 했죠. 그 이후로도 반년 동안 더 집에서 놀던 남편은 여윳돈이 사라졌을 때쯤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직한 지 1년 만이었고 그동안 성 씨는 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짜증까지 받아내느라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고 살아야 했죠. 결국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성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성 씨는 무얼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덜해야 하는데 남편은 더 했습니다.
성 씨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화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집요하게 따지고 들며 대답을 한마디라도 잘못하는 날에는 난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성 씨는 젊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그냥 참고 살게 됐습니다. 되도록 남편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으며 말이죠. 한 번은 웃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7, 8년 전 일이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창피한 일이었죠. 으악! 이게 뭐야? 왜 그래? 저녁을 먹고 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는데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이 벼랑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부엌에 있던 성 씨가 나가보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골치 아픈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는 남편을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남편의 입에선 육두문자까지 흘러나왔죠. 뭘 잘못 보냈어? 이미 보낸 거 취소 어떻게 해? 얼른. 뭘? 누구한테? 옆으로 가서 슬쩍 화면을 봤는데 남편이 화들짝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크게 떠있던 사진은 이미 보고 말았죠. 그게 무슨 사진이야, 도대체? 뭐가? 그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건데? 그러자 남편은 민망한 줄은 아는지 헛기침을 했습니다. 웬 속옷만 입은 젊은 여자 사진을 크게 띄워놓았는데 그걸 직장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실수로 사촌에게 보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잘 연락하지도 않는 사촌 누이였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촌 누이는 메시지를 본 상태였는데 당연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 씨의 머리도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직장 동료와 왜 그런 사진을 주고 받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 왜 보내 도대체? 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만한 딸이 있는 남자가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자 남편의 인상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자신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평소보다도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잘못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성 씨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체면이 어쩌고 하는 말을 자주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사진을 주고받는 건 체면이 서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걸 보내면서 희희낙낙했을 남편을 상상하니 어쩐지 징그럽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먹고 그러고 싶을까? 성 씨도 못 참고 한마디 덧붙이자 남편이 폭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사진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뭘 잘못 눌러 실수로 보냈다는 변명과 함께 여자가 남편을 우습게 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열이 받았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성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날이면 늘 이렇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꼭 다음 날이 주말일 때만 그랬습니다. 어쩌면 화가 났다는 핑계로 나가서 실컷 놀다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계속 전화도 하고 나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시집에까지 연락해서 행방을 찾아보곤 했지만 이제는 성 씨도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가버리는 게 잔소리 듣지 않고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엔 낮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찜질방에 갔다. 회사 사람 누구랑 있었다 하고 둘러대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회사 사람이라는 게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그 직장 동료인지도 몰랐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남편과 그렇게 친밀한지는 모르겠고
실존 인물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둘 다 추잡한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직원이 둘이나 있는 회사가 딱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장이라도 다니던 때가 나왔습니다. 성 씨의 남편은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뒤로는 다른 이유로 더 골치가 아팠습니다. 여보,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서 당신이 좀 잠가줘. 성 씨는 출근한 뒤 든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듣기 전에 시끌시끌한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집 아니야. 어디야? 골프 치러 왔지. 오늘도? 어제는 당구. 당신이 퇴근하고 가서 잠가. 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그렇게 늦게 들어가게. 한잔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매일 쏘다녔습니다. 골프며 당구며 취미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 1년간은 그래도 정년까지 고생을 했으니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노후 생각을 하면 앞으로 50년은 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 남자가 퇴직해서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여자는 뭐 할 일 많지만. 성씨 생각엔 눈이 높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살면 되지. 왜 바가지를 긁고 그래? 남편의 말만 들으면 노후 걱정이 전혀 없는 집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이야 있었지만 그걸로 30년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성 씨는 힘닿는 데까지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였는데 남편은 반대였습니다. 퇴직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뭘 해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자식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성 씨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오는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그런 건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으면 했지. 체면 상하게 100만 원 벌러 알바라도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년 내내 놀고 먹었습니다. 생활비는 성 씨가 벌어온 돈으로 썼지만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모든 돈을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벌어놔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젊은데 70까지는 무슨 일이든 하지. 아니, 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을 이렇게 갈구는 거야? 내가 쉬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렵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상의 좀 하자는 거지. 있는 거나 아껴서 잘 살 생각을 해. 그러면서 지인들 부탁으로 보험이나 잔뜩 들어오는 남편. 또다시 돈 쓰러 골프 가방을 챙겨나가는 남편에게 무슨 정이 생기겠나 싶었습니다. 성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건 언제나 성 씨뿐인 것 같았습니다. 고집은 어찌나 센지 아무리 성 씨가 의견을 말해도 설득해 보려 해도 한번 정한 일은 쉽게 바꾸지 않았죠. 그렇다면 남편의 말처럼 있는 거 아껴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걸 망치는 것 또한 남편이었습니다. 1년 전 퇴직하고 딱 1년이 됐을 땐 받은 퇴직금 절반을 주식 투자로 날려먹었습니다. 그나마 성 씨가 중내산에 난리를 쳐서 절반이라도 건진 것이었습니다. 같이 투자했다던 직장 동료들은 죄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나중에 듣고는 몰래 안도하던 남편도 보았죠. 당신이 하도 돈 벌어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거 아냐?
그럼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이러놓고는 그런 말을 해. 누가 들으면 돈 벌어오라고 닭다리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여태 가만히 있을 남편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저 잘한 것은 자신 덕이고 못한 것은 전부 성씨 탓이었습니다. 잃은 돈 때문에 속상해하는 성씨를 남편은 못 견뎌 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더 화를 내고 날카롭게 구는 것이었죠. 성씨가 하는 일은 정년이 없어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씨는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연금도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한들 그걸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러니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금 좀 줘봐. 당신 카드 있잖아. 아, 골프채를 사야 되는데. 아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사기로 했어. 그래야 좀 더 싸. 성씨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식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돈 관리를 성씨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에 말없이 사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성씨의 표정이 굳어지자 남편의 표정도 안 좋아졌습니다. 왜 또? 일 안 하는 사람은 골프채도 사면 안 돼? 또 시작된 억지에 성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돈 안 벌으면 취미생활도 못해? 당신은 도대체가 뭐가 문제야? 평생 고생해서 일하고 이제는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평생 같이 고생한 성씨는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성씨의 태도가 어쩌네 저쩌네 하며 열을 내는 통에 성씨는 남편에게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날 며칠 사람을 들들 볶을 텐데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렸는지 애들한테 전화해서 성씨의 흉을 1시간 동안 받습니다. 이러니 어지간하면 남편 심기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쪼잔하냐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또 끄집어내서 사람의 정신을 나가버리게 하곤 했습니다. 얼마 뒤 성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딸까지 모여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겹살로 4인분 시킬게요. 그래. 고깃집에 가서 주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직원이 고기를 주고 갔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집게로 집어 불판에 올리려고 하자 남편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봐. 이게 뭐야? 왜요? 무슨 고기에 이렇게 비계가 많어? 오겹살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겹살이든 육겹살이든 이게 맞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 아줌마. 갑자기 직원을 부르는 남편 때문에 성씨와 아들, 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성씨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고기 같았습니다. 여기 고기 좀 바꿔줘요.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비계를 먹으라는 거야? 그러자 직원은 고기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별말 없이 바꿔준다기에 성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생일에 밥 먹으러 와서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접시를 아들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편이 재차 직원을 불러서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도 기분이 나쁜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없이 고기를 바꿔왔습니다. 이거 봐. 이거. 처음 갖고 왔을 때보다 양이 줄었네. 비슷한 거 같은데. 직원이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자 성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표정이 험악해졌죠.
결국엔 저울이 있는 곳까지 접시를 가지고 가서 무게를 재보고 나서야 고기를 먹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식사 내내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해서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고 아들, 딸 표정도 과히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화가 난 것은 남편이었는데 집에 오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표정이 그게 뭐야? 내 표정이 왜? 당신도 거기서 한마디 거들지는 못할 망정. 왜 인상을 구기고 있어? 뭐 쪽팔리기라도 해? 당연했습니다. 1g이라도 부족하면 신고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창피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참았던 화를 집에 와서 터뜨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돈거리면서 남편이 돈 몇 푼에 우습게 됐는데 그걸 편도 안 들어줘? 돈 몇 푼에 스스로 우습게 만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였고 실제로 저울에 재보았을 때 정량보다 5g 정도 많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해하던 사장님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성씨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가지고 시비 걸듯이 화를 내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성씨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잊은 지 오래인 듯 했고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신경 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런 사람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정이 떨어지다 못해 정말로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 씨는 몇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 후 예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몇 번 하며 고생을 했죠. 자꾸 살이 빠지네. 많이들 그렇대. 완전 병자 같아. 많이 좀 먹어. 잘 안 들어가. 힘없이 중얼거리는 말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자주 있는 증세라고 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고 입맛이 없어서 자꾸만 살이 빠져 앙상했습니다. 그래도 항암이 끝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성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 있잖아. 그거 전부 내 통장으로 넣어.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년 만기인 적금도 있다고 그랬지.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그냥 깨서 나한테 넣고. 만기가 1년 남았는데 그걸 왜 깨?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 돈을 다 자기 통장으로 넣으라는 남편의 황당한 말에 되묻자 남편이 대꾸했습니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옮겨놓자는 거지. 그러니까 뭘 혹시 모르는데? 그렇게 묻고 잠시 생각하자 불현듯 떠오르는 이유가 있었죠. 설마 당신 나 죽을까봐 그거 대비하자는 거야? 죽을까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나중에 번거로운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게 아니면 적금을 왜 깨? 아니, 당신 암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적금도 깨버리자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섭섭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의 미운정까지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기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초기에다가 수술도 잘 됐습니다. 항암 잘 받고 있는 아내가 죽을 것을 염려해 돈을 옮겨 놓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사람인 이상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 죽으라고 물 떠다 놓고 빌지 그래. 실제로 아무리 고사를 지낸다고 한들 성 씨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성 씨가 암에 걸린 것도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사람을 못 살게 굴었으니 병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경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내는 듯한 남편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아니, 본색은 진작에 드러났는데 그걸 묵인하고 살아온 성 씨의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제 살 길은 아는 법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병이 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병나게 한 사람과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아예 이혼을 하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부인이랑 사는 거 고역일 거 아니야? 당신 힘들게 안 할게. 이만 갈라서자. 뭐, 거기까지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남편 때문에 병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탓하기만 하는 이런 사이를 지속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이혼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는지 거부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하지만 더 이상은 성 씨가 싫었습니다. 나는 마음 정했어. 이혼이 장난이야? 그냥 하루아침에 정하면 되는 거야. 30년 동안 마음 먹은 거면 해도 되는 거고. 말장난해?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못 봤어? 당신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야? 평생 돈 벌어다 줬더니 나이 드니까 이렇게 버려? 버리긴 누가 먼저 버려? 버린 건 당신이지. 내가 그래. 나 죽기도 전에 당신이 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자. 아프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머리까지 전이 됐나 보지. 당신은 그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산다는 거야? 내 몸이 뭐? 항암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당신보다도 건강해질 거야. 열심히 회복해서 혼자서 노후 탄탄히 마련해 살아갈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처럼 누그러진 투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성 씨였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기에 성 씨는 일주일 뒤에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다시 그놈의 골프를 치러 가서 얼씨구나 했죠. 그리고 전화에선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정리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면 항암을 안 해도 살 것 같았습니다. 방을 얻어서 나간 성 씨는 남편에게 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흐르자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를 차단하니 자식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래도 성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항암을 마친 성 씨는 완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도 건강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운동도 꾸준하게 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잘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에게 주고 모아둔 돈은 성 씨가 갖겠다고 했는데 집만 가지고 남편이 살아갈 수가 없었죠. 노는 것도 누군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노는 거지. 천년만년 마냥 그러고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이라도 하겠냐고. 어느 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남편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자식들은 여태 같이 산게 용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한 것이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 씨는 좀 더 마음 편히 내 살 길이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고 늘 참기만 하다가 속에 병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만큼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 회사 친구인지 누구인지 같이 예쁜 여자들 사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 적어도 외롭진 않겠네. 뭐,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지금은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했고 화해하자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가면서 했죠. 하지만 애초에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같이 살던 남녀가 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는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